$200 혹은 지불될 때까지 월 $200 이상 이란 지불하는 것으로, 그죠? 디아즈 명의로 안토니오 질이 집행한 $7,000로 약속금으로 원래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돼 있다. 후에 에스크로가 또 추가로 이제 뭐라고 지시했냐면, 그 폼에다가, 자, 7,000불에 대한, 에스크로 통해서 전달된 7,000불에 대한 어음이죠. 어음의 원금을 우리가 에스크로로 $2,000, 특히 뭘까요? 안토니오 질이 소위 뭘까요? 이 수리비조로 $2,000, 그리고 약속금에, 그죠? 이석함으로써 매달 $200로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처음에 이제 $19,000라고 돼 있는 그것이 조금 이제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팩트죠. 팩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인가요? 자, 에스크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래 종료되기 전에 은행 쪽에서 뭘까요? 편지를 받았는데, 호르게 페르난데즈네 이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디아즈라는 사람, 이제 매도인의 이제 변호인이 되겠죠. 이 사람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선임했어요. 이슬라는 사람이 편지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자, 위에 명시된 에스크로 $7,000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에스크로 처음에 우리가 지시 내용은 $7,000가 아니고 $19,000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회사에다 이제 보낸 거죠. 신탁 이제 우리가 서류가 넘어갔는데, 계정에 보게, 신탁 계정에 이게 지금 $7,000 잘못 이제 오타로 되어 있는지, 하여튼 뭐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최초의 그 판매 매매 계약서를 이제 첨부한 거죠. 거기에 $19,000 다 들어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어떻게 돼요? 이 보낸 편지를 이제 무시하면서 이제 $7,000에서 또 $2,000로 감해가지고 $5,000로 이제 지 멋대로 이렇게 약속금을 이제 적고, 질이 이제 거기다 이제 서명을 했고, 은행도 결국 에스크로를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난 걸로, 거래가 종료된 걸로 이제 해서 복원한 거죠. 지 멋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고인 디아즈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손해배상과 자, 퓨니티 데미지까지 하는 거죠. 피고로부터 은행과 질 두 양 사람을 잡아가지고, 변호사 기가 막힌 거죠. 자, 손해배상, 그리고 진벌적 손해배상까지. 진벌적 손해배상은 보통 3배 정도 되거든요. 3배에서 10배까지인데, 법적으로. 하여튼, 두 가지. 그러니까 뭐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일단, 결국은, 그대로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소인 그대로 우리가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피고은행에 대한 우리가 소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주장이냐? 자, 에스크로는 걸까요? 에스크로를 하게 되면 부당하게 일단 마감한 거죠. 은행이 당연하게 우리 상대방의 변호사의 편지를 받고도 그 주장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매, 우리가 에스크로 아까 얘기했던 계약서 원본에 명시된 그런 판매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7,000불이 아니고 700불이 아니고, 그죠? 17,000불이 아니고 19,000불이라는 그 주장, 그걸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이제 마감한 거죠. 자, 이런 에스크로 홀더에 우리가 이런 신탁 의무라는 건 뭘까요? 엄격하게 그죠? 당사자죠. 당사들의 그러한 지시를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뭘까요? 당연하게 고용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고용이 된 상태니까
그런 그죠? 그런 합리적인 skill and ordinary diligence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변호사의 임무라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그러한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죠? 성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게 리저널 스킬이고, 일반적인 그죠? 델리전스는 뭘까요? 열심히 해서 그걸 우리 찾아내야 되겠죠. 잘못을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신탁 의무죠. 신탁 의무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갖다 베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신탁 쪽 에스크로 홀더죠. 이런 에스크로의 홀더가 결국은 이러한 자신의 그죠?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따를 수 없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에 의한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게 뭐 중요하죠. 이건 이제 우리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케이스는 뭘까요? 이제 코너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넘기면 안 되죠. 가만히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서에 의한 에스크로우라는 지시라는 건 그죠? 뭐 기본적으로 뭘까요? 하나의 두 당사자가 행한 어떤 계약과 같다는 거죠. 계약과 같다. 특히 공동 대리인 그리고 두 당사자가 서명한 거고. 그래서 어떤 일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지시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변경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피고 은행에 우리는 일단은 동조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뭘까요? 에스크로 홀더는 의무가 없다. 계약상 그밖에. 뭐 그건 그죠. 은행의 입장이니까 은행에선 당신은 에스크로 홀더로서 우리가 의무가 없다. 우리가 이 케이스는 뭘까요? 일방적으로 원고의 그 통고를 따라야 된다는 이런 케이스죠. 특히 이제 이 판매 가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에스크로 지시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변경에 대한 우리가 원고의 일방적인 통보 내용을 우리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인데도 지금은 준수를 안 한 거죠. 그냥 뭐 적절하게 또 2,000불까지 잘라가지고 5,000불로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참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열받네. 열받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문제는 그럼 이따 그럼 뭘까요? 이 변호사의 편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효력이죠. 볼까요? 이게 이제 일방적인 그 지시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으로서 그건 뭐 법률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스크로 홀더에 대한 즉 신탁이죠. 신탁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능한 그 지시 내용에 대한 가능한 어떤 잘못에 대한 통보가 있는데 특히 에스크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문제죠. 근데 뭘까요? 이 판매에 대한 계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19,000달러로 되어 있고 또 변호사인 이슬라로부터의 편지 자체는 뭘까요? 이 전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그 판매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뭘까요? 이 당연하게 그 약속금 자체는 오히려 7,000불이 아니라 19,000불로 당연히 돼야 되는데 피고 은행에 대한 그죠? 이러한 에스크로 지시에 대한 잘못에 대한 통보를 조심하지 않은 거죠. 조심하지 않은 것 자체는 뭘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게 대해서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종결시키는 것 자체는 뭘까요? 결국은 이러한 reasonable skill ordinary negligence를 이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소위 그 에스크로의 행위에 있어서 따라서 이건 뭘까요? 우리가 불법 행위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당연하게 신탁회사로서 아까 얘기한 뭘까요? 우리가 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탁회사는 은행 입장이죠. 은행 입장에서도 신탁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중간에서 에스크로 에이전트 역할을 서류를 보고 양쪽의 의견을 듣고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불법 행위법에 따라서 reasonable skill and ordinary diligence의 위반이다. 위반이다. 이러한 그 양립된 요구 조건에 관련해서 에스크로 홀더는 뭘까요?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는 뭘까요? 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우리가 그걸 갖고 있거나 혹은 그걸 우리가 제3사 경합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은행 입장은 뭘까요? 우리 판매 목적물이었던 그죠? 재산 자체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또 사실상 경합소송에도 하지 않고 결국은 그 선택 요건은 뭘까요? 그냥 그 에스크로를 클로즈한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자, 프로파티를 우리가 갖고 있거나 혹은 인터프리딩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야지만 신탁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졌을 때 우리 코너 입장에서도 우리가 홀딩 더 프로파티 하거나 인터프리딩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보게 되면, 자, 이게 다중 당사자에 대해서 그죠? 다중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 그죠? 청구 내용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인터프리더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아까 법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인터프리더 액션에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되죠? 먼저 자, 원고의 권리, 그 자금에 대한 소위 경합소송에서의 소유권은 원고에 있다는 권리를 일단 먼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권리가 일단 그렇다 그러면 소위 중간 단계의 명령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데, 특히 피고가 뭘까요? 그 소송에 대해서 또 먼저 또 내 거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식은 뭘까요? 먼저 이렇게 인터프리터 액션을 하게 되면 먼저 원고 중심으로 일단 따져보고 권리를, 그 다음에 피고가 상대방이 다시 그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일단 돈을 공탁을 하게 될 거고, 원고 자체는 뭘까요? 그게 뭘까요? 원고 자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 그 책임으로부터 면하게 되고, 인터프리터 액션의 고난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자, 우리가 인터프리터 액션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하게 되면 되겠죠. 변호사가 하면서 우리가 두 사람이 일단 붙여서 경합소송을